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덮친 그 겨울이었죠.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부도 소식이 흘러나왔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어요. 저 역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던 부티크가 부도났거든요. 15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죠.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오향숙 42의 나이로 고향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제게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서울서 큰 사업하셨다며? 그들의 시선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몰락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업을 정리하고 신앙으로 재기하려고 내려왔어.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새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김 목사와 강재호 장로가 반갑게 맞아줬죠. 오 사장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겁니다. 강재호 장로는 마을에서 건설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정장을 빼입고 다녔고 교회 헌금도 가장 많이 냈습니다. 그의 옆에는 늘 장미란 권사가 있었죠. 미란이는 제 옛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저를 부러워했었죠. 서울 가서 성공했다고, 멋진 옷가게를 운영한다고. 향수가, 넌 정말 대단해. 늘 명품 스카프 두르고 다니잖아. 미란이가 제 목에 감긴 에르메스 스카프를 만지며 말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제게 남은 마지막 명품이라는 걸 그녀는 몰랐죠. 12월 20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 선교 헌금 기도회가 열렸어요. 김 목사가 단상에서 외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100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300만 원이었어요. 제게 남은 전부였죠. 제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그 돈을요.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에 남았습니다. 김 목사와 강재호 장로를 만나야 했거든요. 지하실에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드린 헌금이 정말 선교에 쓰이는 게 맞습니까? 김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재호 장로가 비웃듯 말했죠. 오 사장, 아니 이제 오시라고 해야 하나? 서울서 망해서 내려왔으면서 무슨 헌금 타령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가 알아냈습니다. 교회 헌금으로 사채놀이를 하고 계시죠? 마을 사람들 돈까지 끌어모아서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재호 장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증거라도 있소? 저는 가방에서 자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부티크 직원이 몰래 복사해준 장부 마이크로필름이 그 안에 들어있었죠. 이게 증거입니다. 내일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격렬한 말다툼이 시작됐죠. 저는 그날 밤의 일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저는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오향숙이 헌금 들고 서울로 도망갔대. IMF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야반도주한 거래. 미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향수기는 마지막 날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늘 명품 스카프를 감고 다녔는데 그날은 얼굴도 어둡고. 분명 빚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경찰도 대충 조사하고 끝냈습니다. 가출 신고로 처리됐죠. IMF 시절이었으니까요. 몰락한 사업가가 자존심 때문에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흔했거든요. 11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잊혔습니다. 몰락한 여왕의 자존심과 함께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죠.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단 한 걸음도 교회 지하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 명품 스카프에 스며든 채로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전주지방경찰청 강력팀 형사죠. 2008년 5월 14일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새교회 철거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후배 형사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11년 동안 방치됐던 새교회가 재개발로 철거되고 있었거든요. 굴착기가 지하실 바닥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현장 기사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여기 보세요. 시멘트 바닥 아래였습니다. 백골이 드러나 있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감식반 불렀습니까?
네, 곧 도착한답니다. 저는 시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곰팡이가 쓴 천조각이었죠. 감식반 직원이 조심스럽게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명품 실크 스카프 같은데요. 에르메스 문양이 보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1년 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오향숙.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후배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형사님? 11년 전에 실종된 여자야. 내가 담당했던 사건이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당시 저는 그 사건을 대충 처리했거든요. 가출 신고로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명백한 둔기 외상이었어요. 뒷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흔적이 있었죠. 타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식반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11년 전 제가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 여자는 이렇게 시멘트 아래 묻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시신 옆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자개 명함 케이스였어요.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죠.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텅 비어 있습니다, 형사님. 비어 있다고요? 저는 그 케이스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중요한 물건을 담았던 흔적이 있었어요. 이 케이스는 증거품으로 보관하세요. 특수 감식 의뢰하겠습니다. 저는 11년 전 기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오향숙 당시 42이었죠. 서울에서 부티크를 운영하다 IMF로 부도가 났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실종 신고는 친구가 했더군요. 장미란 권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헌금 들고 서울로 도망갔을 거예요. IMF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당시 장미란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 시절엔 그런 일이 흔했거든요. 서울에서 망해서 내려온 사업가가 자존심 때문에 다시 도망치는 일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저는 팀장을 찾아갔어요. 11년 전 오향숙 실종 사건 재수사하겠습니다. 박 형사, 11년이나 지났는데 증거가 남아있겠어? 남아있습니다. 그 여자의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당시 관련자들을 찾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장미란 권사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형사님, 향숙이 정말 죽은 거예요? 장미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자세히 봤어요. 마지막으로 오향숙을 본 게 언제였죠? 12월 20일이었어요. 교회 헌금 기도의 날이었죠. 향숙이는 그날 너무 괴로워 보였어요. 왜 괴로워 보였습니까? 글쎄요. 아마 돈 때문이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망해서 내려왔잖아요. 장미란의 대답은 1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마치 외운 것처럼요. 저는 두 번째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강재호 장로였어요. 그는 이제 큰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오향숙? 기억나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강재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디 계셨습니까? 전주 시내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요. 교통사고요? 네,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났죠. 병원 기록 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어요. 저는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 강재호는 응급실에 실려왔더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오향숙은 고향까지 내려와서 돈 몇 푼 때문에 도망쳤을까요?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1년 전 조사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서울에서 명품 옷가게를 운영하며 자존심을 지키던 여자였죠. 그런 여자가 고향까지 내려왔는데 헌금 몇백만 원 때문에 도망쳤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자개 명함 케이스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 안에 뭔가 있었을 겁니다. 돈이 아닌 다른 것이요. 특수 감식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3일 정도 걸릴 겁니다, 형사님.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11년 전 제 실수를 되새겼습니다. IMF라는 시대적 절망 때문에 저는 편견을 가졌던 거예요. 망한 사업가는 도망친다는 편견이었죠. 하지만 오향숙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싸우다 죽었어요.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합니다. 11년 전의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해요. 저는 다시 장미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경찰서가 아니라 그녀의 집이었어요. 형사님, 또 오셨네요. 장미란은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11년 전 그날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향수기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늘 저보다 잘났죠. 서울 가서 성공하고 멋진 옷 입고 다니고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질투였을까요? 그런데 IMF 때문에 망했잖아요. 고향에 내려왔을 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초라했죠. 초라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늘 명품 스카프를 감고 다녔는데 그날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헌금도 엄청 냈다고 들었고요. 장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완벽한 슬픔의 연기처럼 보였어요. 향수기가 헌금 들고 도망갔다는 소문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존심이 너무 상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향숙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요. 워낙 오래됐잖아요. 11년 전 조서에는 기억한다고 돼 있는데요. 장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11년 전 조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진술했어요. 향수기가 미란아, 난 이제 끝이야 라고 말했다고요. 아,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 11년 전엔 선명하게 기억했는데 지금은 안 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미란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형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벽에 걸린 십자가, 책장에 꽂힌 성경책들. 완벽한 신앙인의 집이었죠. 하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현관 옆 신발장 위에 놓인 독촉장이었습니다. 저거 뭡니까? 아, 그건 남편 공장 관련된 거예요. 공장이요? 네,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IMF 때 부도 났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IMF, 부도, 빚. 지금도 빚이 남아 있습니까? 네. 조금이요. 조금이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경찰서로 돌아와 장미란의 가족 금융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장미란의 남편은 1996년에 공장이 부도났고 어마어마한 빚을 졌더군요. 그런데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강제호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제호가 운영하는 사채업체였죠. 이자율은 월 5%였어요. 이게 뭡니까, 형사님?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연결고리야. 장미란과 강제호를 잇는 끈이지. 저는 강제호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알리바이를 파헤쳤죠. 11년 전 12월 20일 밤 10시 강제호는 전주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차량과 정면 충돌이었어요. 사고 기록 자세히 보여주세요. 교통과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을요. 합의금이 3천만 원이라고요? 네, 꽤 큰 금액이죠. 경미한 접촉사고에 3천만 원이라니. 말이 안 됐어요. 현장 사진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없었어요. 급제동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거 고의 사고입니다. 뭐라고요? 강제호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거예요. 저는 당시 상대 운전자를 찾아갔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11년 전 강제호와 사고 나신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갑자기 제 차로 들이받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이상했어요. 제가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차선으로 핸들을 꺾어서. 결정적이었습니다. 강제호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거예요. 합의금 3천만 원 받으셨죠? 네. 많이 주길래 받았습니다. 입마금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특수감식팀을 찾아갔어요. 자개 명함 케이스 감식 결과 나왔습니까? 형사님, 이거 보세요. 감식 담당자가 현미경을 보여줬습니다. 케이스 안쪽에 얇은 홈이 있었어요. 여기서 뭔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마이크로필름 조각이에요. 아주 작은 조각이지만 판독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필름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장부 같은데요. 날짜, 금액,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교회 선교 헌금 명목으로 모은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 기록이었어요. 사채업체로요.
강재호가 교회 헌금으로 사채놀이를 한 겁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오향숙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죠. 저는 강재호를 체포했습니다. 강재호 횡령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난 그날 병원에 있었어. 알리바이 조작한 거 다 밝혀졌습니다. 강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 부를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겠소. 묵비권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재호가 병원에 묶여 있는 동안 누군가 오향숙을 처리했다는 걸요. 그 누군가는 장미란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향숙의 옛 부티크 직원을 찾아야 했거든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김연희라는 여자였습니다. 오 사장님 소식 들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김연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1년 전 오향숙 씨가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요.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었거든요. 김연희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 복사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떤 남자가 사장님 가게에 놓고 간 거래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강재호와 김 목사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채 거래 내역이에요. 사장님이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사람들이 교회 헌금으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어라고 하셨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향숙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바친 헌금이 사채업자들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걸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존심을 더럽힌 놈들이야. 용서 못해라고 하셨어요. 오향숙에게 그 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재기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자존심을 걸고 바친 돈이었어요. 사장님은 고향에 내려가셔서 폭로하겠다고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리겠다고요. 저는 서울에서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오향숙은 돈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싸우다 죽은 겁니다. 저는 다시 장미란의 금융 기록을 파헤쳤어요. 후배 형사가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장미란 남편의 빚 내역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원금이 5천만 원인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97년 당시 2억이 넘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억이라니. 월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갚았습니까? 못 갚았어요.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후배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97년 12월 이후로 이자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얼마나요? 월 5%에서 월 1%로요. 거의 80% 감면된 겁니다.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97년 12월이면 오향숙이 실종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강재호가 장미란의 빚을 미끼로 삼은 겁니다. 장미란을 불러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장미란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여유가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왜 또 부르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그녀 앞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남편 빚이 97년 12월 이후로 대폭 감면됐더군요. 장미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오향숙이 죽은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이에요. 우연이라고요?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장미란이 움찔했어요. 강재호가 당신 빚을 깎아준 대가로 뭘 요구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2억 빚이 하루아침에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공짜로 그런 혜택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미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뭘 어쩔 수 없었습니까? 우리 가족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매달 1,0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재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대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장미란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오향숙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만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당신이 마지막으로 오향숙을 봤다고 했잖아요. 12월 20일 기도회 끝나고요. 네. 그날 밤 교회에 남아 있었죠? 장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압박했어요. 오향숙이 지하실에서 강재호, 김 목사와 다툰 걸 알고 있었죠?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당신도 거기 있었으니까. 장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97년 12월 이후로 이자가 깎였습니까? 왜 하필 오향숙이 사라진 바로 그날부터요? 저는 그녀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당신 은행 계좌 내역입니다. 9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1천만 원이 입금됐더군요. 그건 강재호한테 받은 거죠? 입막음용이었던 겁니다. 장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위선이 한 사람을 죽였어요. 친구를 죽였단 말입니다. 저는 안 죽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강재호는 병원에 있었어요. 김 목사는 그날 밤 집에 있었고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교회 지하실에 있었던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장미라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압박하면 진실이 터져 나올 거라는 걸요. 완벽한 신앙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위선의 얼굴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저는 강재호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결정적 증거를 들고 갔죠. 교통사고 기록 다시 조사했습니다. 강재호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그래서요.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없더군요. 급제동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상대 운전자 진술도 받았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강재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의 사고입니다. 알리바이 만들려고 일부러 사고 낸 거죠. 증명할 수 있소? 물론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상대 운전자한테 3천만 원 합의금 주셨죠? 경미한 접촉사고에 3천만 원이라니 입막음 치고는 꽤 후했습니다. 강재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게다가 병원 입원 기록도 이상해요. 겨우 타박상인데 3일이나 입원하셨더군요. 몸이 안 좋았소. 아니요, 알리바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오향숙이 죽는 동안 당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으니까요. 강재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마이크로필름 복사본을 그 앞에 던졌어요. 이거 보세요. 당신이 교회 헌금으로 사채놀이 한 증거입니다. 강재호는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소? 오향숙이 남긴 겁니다. 자개 명함 케이스 안쪽에 숨겨놨더군요. 그 여자가 강재호가 이를 갈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주범이라는 걸요. 오향숙이 당신을 폭로하려 했죠? 닥쳐요. 교회 지하실에서 다퉜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강재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알리바이를 만들었죠. 병원에 묶여있는 동안 누군가한테 오향숙을 처리하라고 시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짓거리지 마시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응이 나왔거든요. 장미란이죠? 빚으로 목줄을 쥐고 있던 장미란한테 시켰어요. 강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인정이었죠. 저는 조사실을 나왔어요. 이제 장미란만 남았습니다. 특수감식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실크 스카프 추가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스카프 1000조각을 적외선 분석했더니 희미한 글씨가 발견됐어요. 저는 곧장 감식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에 확대된 스카프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피로 쓴 것 같은데 거의 지워졌지만 판독 가능합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M, R, 네 아니면 R, A, N일 수도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란, 장미란이었어요. 오향숙이 마지막 순간에 쓴 겁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의 이름을요. 저는 즉시 장미란의 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색팀과 함께 그녀의 집에 들어갔어요. 장미란은 겁에 질린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원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장미란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옷들이 걸려 있었죠. 신앙 서적들도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발견됐습니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후배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안에는 앤티크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장미란을 불렀습니다. 이 브로치 어디서 났습니까? 장미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제 거예요. 11년 전 조서에 당신이 오향숙한테 선물했다고 나와 있던데요. 맞아요. 선물했는데 돌려받았어요. 언제요? 기억 안 나요. 저는 브로치를 자세히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미란에게 자존심을 지켜라. 향숙.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향숙이 장미란한테 준 메시지였어요. 마지막 메시지였죠.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정말 기억 안 나요. 12월 20일 밤이죠? 지하실에서요. 장미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실크 스카프 사진을 그녀 앞에 내밀었어요. 오향숙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 이름을 썼습니다. 비로요. 거짓말이에요. M.R. 미란이라고요. 자기를 죽인 사람의 이름을 남긴 겁니다. 장미란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저는 당신이 죽였어요. 친구를 죽였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드디어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향수기가 저한테 왔어요. 장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헌금으로 사채놀이 하는 거 알아냈다고 같이 폭로하자고 했어요. 당신은 거절했죠?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빚이 강재호한테 있었잖아요. 장미란은 울부짖었습니다. 향수기는 이해 못했어요. 자기는 자존심 때문에 싸우겠다는데 저는 가족 때문에 입 다물어야 했어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증거를 빼앗으려고. 장미란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장미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제 경찰서 가서 제대로 진술하세요. 장미란은 고개를 떨구고 수갑을 찼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죠. 저는 장미란을 조사실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죠. 앉으세요. 장미란은 힘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수갑 찬 손이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세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장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향수기가 교회에 남았어요. 강재호 장로님, 김 목사님과 이야기한다고요. 당신도 남았죠? 네. 걱정돼서 지켜봤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장미란은 계속 말했어요. 지하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였죠. 향수기가 고함치는 게 들렸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기꾼들, 위선자들이라고 했어요. 교회 헌금으로 사채놀이 한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장미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재호 장로님이 화를 냈어요. 증거가 뭐냐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요. 오향숙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 있다고 했어요. 자기 명함 케이스를 꺼내 보이면서요. 제가 찾았던 바로 그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요. 장로님이 갑자기 나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알리바이를 만들러 간 겁니다. 교통사고를 내려요. 김 목사도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지하실엔 향수기만 남았죠. 장미란은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내려갔어요. 향수기한테요. 왜 내려갔습니까? 말리려고요. 폭로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향수기는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란아, 우리 같이 싸우자. 우리 돈 되찾고 서울 가자고 했어요. 장미란은 흐느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집 빚이 강재호한테 있다고 폭로하면 우리 가족이 죽는다고요. 오향숙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자존심도 없냐고 그렇게 빌부터 살 거냐고. 장미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향수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혼자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쉽게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한텐 남편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고요. 2억 빚을 어떻게 갚아요? 매달 1,000만 원 이자를 어떻게 내요? 그래서 증거를 빼앗으려 했군요. 네.
그냥 명함 케이스만 주면 된다고, 그럼 다 끝난다고 했어요. 장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향수기는 안 준다고 했어요. 이게 자기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절대 못 준다고요.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까? 네. 제가 케이스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향수기가 뿌리치면서 저를 밀었죠. 장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화가 났어요. 왜 이해를 못하냐고, 자존심만 지키면 뭐 하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요. 향수기가 제게 이 브로치를 던졌어요. 장미란은 압수된 앤티크 브로치를 가리켰습니다. 너나 자존심 지켜라, 위선자야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지하실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치던 모습을요. 그 말에 뭔가 끊어졌어요. 제가 향수기를 밀었어요. 장미란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게 밀었죠. 향수기는 뒤로 비틀거리다가 계단 난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리고요. 피가 났어요. 향수기가 쓰러졌죠. 저는 겁이 났어요.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장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명함 케이스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안이 비어 있더라고요. 필름은 케이스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그냥 케이스만 가지고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강재호한테 전화했죠? 네. 병원에 있던 장로님한테요. 어떡하냐고, 향수기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강재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처리해준다고, 절대 밖에 말하지 말라고요. 장미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로님이 왔어요. 인부 몇 명 데리고요. 시신을 지하실에 묻은 겁니까? 네. 저는 못 봤어요. 집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장로님이 전화했어요. 다 처리했으니 입 닫고 있으라고요. 그 대가로 빚을 깎아줬군요. 네. 2억이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자도 확 낮아졌고요. 장미라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가족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실크 스카프 사진을 다시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오향숙이 쓰러지면서 자기 스카프에 당신 이름을 썼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저도 몰랐어요. 당신의 위선이 친구를 죽였습니다. 자존심으로 싸우려던 친구를요. 장미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조사실을 나왔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11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거죠. 복도에서 후배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강재호 추가 조사 어떻게 할까요? 살인 교사와 사체 유기 혐의로 송치 준비하세요. 알리바이 조작 증거도 다 첨부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1년 전 그 겨울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오향숙의 마지막 자존심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 겁니다. 피 묻은 스카프에 새긴 두 글자로요. 저는 강재호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결정타를 날릴 차례였죠. 장미란이 자백했습니다. 강재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겠소.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변호사요? 이미 늦었습니다. 장미란이 당신을 팔았어요. 무슨 소리요? 당신이 장미란을 이용해서 오향숙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강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럼 왜 그녀 빚을 깎아줬습니까? 2억을 3천만 원으로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신 은닉 지시한 것도 당신이죠? 새벽에 인부 데리고 가서 지하실 바닥에 시멘트 부었잖아요. 그건 증거 다 있습니다. 당시 시멘트 구매 기록, 인부들 통화 내역 전부 나왔어요. 강재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장미란한테 더러운 일을 시킨 겁니다. 내가 죽이라고 한 게 아니야. 강재호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오향숙을 말리라고만 했어. 증거 빼앗아 오라고 했지. 살인 교사입니다. 아니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강재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멋대로 죽인 거야. 나는 그럴 생각 없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이었죠. 시신 은닉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사고라고 해도 신고했어야죠.
강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횡령이 들킬까봐 시신을 숨긴 겁니다. 그게 살인교사이자 사체유기죠. 나는 그냥 사업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강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회 헌금으로 사채놀이 한 개 들키면 다 끝나는 거였어. 내 사업, 내 명예 전부 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았어도 강재호는 살인자였어요. 저는 다시 장미란을 조사실로 데려왔습니다. 이번엔 녹음이 아니라 영상 녹화를 시작했죠. 장미란 씨, 1997년 12월 20일 밤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해 주세요. 장미란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향수기가 지하실에 남았어요. 계속하세요. 강재호 장로님과 김 목사님이 향수기와 다퉜어요. 헌금 횡령 문제로요. 장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제게 전화하셨어요. 향수기 혼자 있으니 내려가서 설득하라고요. 설득이요? 네, 증거를 내놓으라고 설득하라고 하셨어요. 안 들으면 빼앗아서라도 가져오라고요. 그래서 내려갔군요. 네. 향수기한테 말했어요. 폭로하지 말자고, 우리 가족이 죽는다고요. 장미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향수기는 안 들었어요. 자기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까? 네. 제가 명함 케이스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향수기가 저를 밀었고 저도 화가 나서 세게 밀었어요. 장미란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향수기가 계단 난간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어요. 피가 많이 났죠. 즉시 신고했어야죠. 겁이 났어요. 저는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강재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처리해준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죠. 장미란은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장로님이 인부들 데리고 왔어요. 지하실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신을 묻는 소리였겠죠. 네. 나중에 장로님이 다 처리했다고 했어요. 향수기가 서울로 도망갔다고 소문 내라고 했죠. 당신은 그대로 했군요. 네. 저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11년 동안요. 장미란은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빚이, 제 위선이 저를 악마로 만들었어요. 저는 녹화를 멈췄습니다. 이제 모든 게 기록됐죠. 검찰에 송치할 서류를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를요. 오향숙은 자존심을 지키려 싸우다 죽었습니다. 장미란은 위선을 지키려고 친구를 죽였죠. IMF라는 절망의 시대가 두 사람을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한 명은 잃을 게 없었고 한 명은 잃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형사님, 기소 의견서 작성 끝났습니다. 후배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강재호는 횡령 및 살인 교사, 사체 유기로 구속 송치합니다. 장미란은 상해치사 및 사체 유기로 구속 송치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어요. 강재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미란은 징역 5년이었죠.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IMF라는 시대적 절망을 이용해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이를 폭로하려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장미란은 피해자의 친구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11년간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장미란의 가족이 울고 있었어요. 남편과 자녀들이었죠. 그들을 지키려고 친구를 죽였다는 장미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지키지 못했죠.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1년 전 제가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향숙의 자존심이 11년 동안 시멘트 아래 묻혀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편견으로 사건을 대충 처리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판결문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강재호 징역 15년. 장미란 징역 5년. 숫자로는 간단했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11년 전 겨울 저는 한 여자의 실종을 대충 처리했습니다. IMF로 망한 사업가가 자존심 상해서 도망갔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안일했습니까?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요. 형사님, 커피 드릴까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생각 중이야. 사무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11년 전처럼 회색빛이었죠. 오향숙이라는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부티크를 운영하며 자존심을 지키던 여자였어요. IMF가 그녀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사업도 돈도 서울에서의 삶도요.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만은 지키려 했죠. 고향에 내려와서도 명품 스카프를 목에 감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신앙으로 재기하겠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사채업자들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폭로하려 했죠. 죽음을 무릅쓰고요. 장미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위선을 지키려 했어요. 독실한 신앙인, 완벽한 권사, 교회의 기둥. 그게 그녀가 만든 가면이었죠. 하지만 가면 뒤엔 2억 빚에 허덕이는 가난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매달 1,000만 원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옥이 있었어요. 강재호는 그걸 이용했습니다. 빚으로 목줄을 쥐고 장미란을 움직였죠. 향수기를 말려라. 증거를 빼앗아 와라. 장미란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지하실에서 두 친구가 부딪혔습니다. 자존심과 위선이 충돌한 거였죠. 오향숙은 끝까지 증거를 놓지 않았습니다. 장미란은 끝까지 빼앗으려 했고요. 몸싸움 끝에 오향숙은 계단 난간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어요.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기 스카프에 피로 친구의 이름을 썼습니다. M.R. 미란이라고요. 그게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진실을 남기는 것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재호는 끝까지 살인 교사를 부인했습니다. 난 죽이라고 한 적 없어. 그냥 말리라고만 했어. 하지만 법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빚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시신을 은닉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장미란은 법정에서 무너졌어요.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향수기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후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겁이 났어요.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11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까? 장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녀의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딸은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외치면서요. 하지만 법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했죠. 상해치사 사체 유기 위증. 징역 5년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저는 오향숙의 유고를 수습했어요.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죠. 서울에서의 동료들도 이미 흩어진 뒤였어요. 저 혼자 영정 앞에 섰습니다. 11년 전 사진 속 오향숙은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목에는 에르메스 스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11년 전에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는데 편견 때문에 당신을 놓쳤습니다.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IMF 때문에 도망친 사람이라고 자존심 상해서 숨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어요. 영정 사진 속 오향숙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이 사건 파일을 정리했어요. 두꺼운 서류철이 완성됐습니다. 11년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죠. 형사님, 다음 사건 배당됐습니다. 후배가 새 파일을 가져왔어요. 5년 전 미제 사건인데 재수사 지시 떨어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실종 사건이었죠.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보기로 했습니다. 오향숙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절망 속에서도 각자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요. IMF라는 시대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몰락한 자존심과 지키고 싶었던 위선이 충돌한 거였죠. 두 여자는 모두 희생자였어요. 한 명은 목숨을, 한 명은 인생을 잃었습니다. 강재호는 감옥에 갔지만 진짜 범인은 그 시대의 절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었어요. 사람은 선택을 하니까요. 오향숙은 자존심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장미란은 위선을 지키기로 선택했죠. 그 선택의 결과가 11년 후 법정에서 갈린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새 미제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고 오향숙에게 다짐하면서요.
사무실 불을 켜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